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의 조선, 번듯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 고을의 기와집에는 일견 조신해 보이는 젊은 마님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규선으로 집안에 머슴 서넛을 두고 부릴 만큼 가세도 괜찮은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와 슬하에 자녀를 두어 벌써 시집과 장가로 치워낸 아들과 딸들이 먼 고을에 터를 잡아 잡음 하나 없이 유복하게 지내고 있는 형편이었지요. 주색에 빠져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올까 말까한 서방이 규선의 흠이라면 흠이었지만 어차피 거상 가문이었던 집안들끼리 서로의 가업에 줄을 댈 이익을 위해 정한 혼처였기에 처음부터 서방에 대한 연심 따위는 일절 없었던 규선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밖으로 놔두는 남편에 대한 아쉬움이나 질투도 애정이 있어야 생기는 법. 그리하여 규선은 서방의 외도를 문제 삼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주색을 쫓아다니는 것은 좋아해도 집안의 재산을 축낼 정도로 바보천치는 아니었기에 하물며 주색 노름조차도 철저하게 손익을 따져보고 제가 품은 여인들에게 엽전 한 푼도 허투루 내어주지 않는 자린고비의 모습을 잃지 않았지요. 오히려 집에 남편이 있는 것이 더 귀찮기만 했던 규선은 그런 남편의 행보를 장려하기까지 했습니다. 대를 이을 자손도 다 낳아 장성시켰겠다. 규선 역시도 다른 재미를 보기 시작하려 하는데 남편이 하는 일도 없이 집안에만 있으면 외려 걸리적거렸을 테니까요. 이렇듯 서방의 공공연한 외도를 빼면 마을 사람들에게 규선은 남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천석군 집안의 중견마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대소사에 큰 파도가 없었던 규선의 무료함이 원인이었을까요? 언제부터인가 규선에게는 아주 못 말릴 몹쓸 버릇이 하나 생기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밑도 끝도 없는 허풍을 떨어대서는 당하지 않아도 될 공변을 사서 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이 주인공인 양 주목을 받는 것이 이 규선에게는 더 없는 즐거움이자 즐길거리였지요.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무렴에 좀이 쑤셔 마당을 거닐던 규선이 번뜩 영감을 얻은 얼굴로 희죽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은 동네에 난다긴다 하는 수다 친구들이 한데 모이는 다과회 날이었지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돈푼 깨나 있는 집안의 여인네들끼리 안방에만 갇혀 지내는 것이 답답하던 차에 규선이 이들을 규합하여 만든 일종의 사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듯 다과회를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여느 호사가들 못지않게 동네에서 일어나는 대소사의 촉각을 곤두세운 채 쓸모없는 수다들을 잔뜩 떨어대는 시간을 가지곤 하였어요. 이날도 흥이 오른 박규선을 필두로 여느 아낙네들이 한데 모여 차와 다과를 곁들이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지요. 동네 수다 친구들이 모인 다과회에서 잔뜩 흥이 오른 박규선이 또 그 몹쓸 버릇으로 자중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들어도 대도 않는 소리들을 늘어놓으며 허풍으로 가득 찬 허황된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 아낙네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껏 과장된 몸짓으로 포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말일세, 내가 말이야? 소시적에 저 탐라도에 내려가 본 적이 있었단 말일세. 헌데 거기서 진주를 따는 해녀를 보았지. 세상에, 그런데 말이야, 그 깊은 바다에 뛰어들어서는 1시간이나 물속에 들어가서는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던가? 나 원참, 제 아무리 해녀라고 하지만 1시간을 물속에서 숨조차 쉬지 않고 버티다니. 그것이 어찌나 신기하던지 말이야. 넋을 놓고 그 해녀의 물질을 구경하느라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몰랐지 무언가? 아낙네의 말에 자중에 모두가 감탄을 맞이하며 술렁였지요. 그러자 반대편에 앉아있던 아낙네가 그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에이그, 이 사람아. 겨우 그것을 가지고 무슨 야단 법석을 떠시나들? 내가 알고 있는 어부 하나가 있는데 그치는 더욱 대단하다네. 아침에 물속에 들어갔다가는 점심나절 때나 되어서야 겨우 점심을 먹으러 올라오더구만. 내 그치에게 다가가 어찌된 연유인가 물어보니 물속에서 고기를 잡다가 자기도 모르게 노고남이 몰려와 바다 밑바닥에 산호초를 붙들고는 한잠 시원하게 퍼질러 자고 올라왔다나? 이 허풍을 들은 다과회장의 모두가 깔깔 웃음을 터뜨리며 농담도 지나치다며 난리를 치는데 그 분위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던 규서는 좀이 쑤실 지경이었습니다. 자중을 휘어잡은 방금 전 안악내의 농담을 농담으로 받지 못하고 자신이 이 분위기를 이끌고 싶다는 욕심만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지요. 결국 규서는 코웃음을 치면서 안악내들의 대화에 참전하고 말았습니다. 에이, 이보시게들 겨우 그따위는 문제도 아니라네. 내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말이야. 3년 전 시댁에서 소박을 맞고 돌아왔었는데 아니 글쎄 억울하다면서 그리 슬퍼하더니만 내가 보는 앞에서 강으로 첨벙 뛰어들지 않았겠는가? 헌데 말일세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안 올라오고 있지 무언가? 어때? 무려 3년이라네 3년. 자네들이 보았다던 그치들도 내 친구에 비할 바가 아니 되지. 어떤가? 대단하지 않은가? 맙소사. 규선의 말을 들은 다과회장의 모든 안악내들의 표정이 일순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아, 아니 이보시게. 자네 지금 그걸 농이랍시고 하는 겐가? 웃어넘길 일이 아닌 것을 어찌 이리 경박하게 말하신단 말이던가. 농이라면 누가 들어도 자네가 지나쳤고 하물며 사실이라면 억울하게 시댁서 소박을 맞고 스스로 몸을 던진 자네의 친구에게 그것이 정녕 자네가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냐는 말일세. 한참 흥을 내며 깔깔대려 준비하던 규선이 주변의 분위기가 심상찮자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안악내들의 헛기침 소리를 들으며 애써 농담이 지나쳤다 겨우 무마시켰지만 있는 대로 체면을 구긴 규선은 애가 달아 죽을 지경이었지요. 그 이후로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만 있어 보자. 오늘은 또 어떤 허풍으로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끈담? 말실수로 한바탕 곤욕을 면치 못했던 지난날의 기억은 까마득하게 잊어먹은 채 마당을 두리번대던 규선은 재벌은 남 못 주고 또다시 허풍거리를 생각해내느라 바쁜 기색이었지요. 오라, 그것이 좋겠구나.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규선이 손뼉을 마주치며 또다시 다과회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회장에 도착한 규선이 회장 안에 모여있던 안악내들을 주목시킨 다음 그 몹쓸 허풍을 꺼내들며 자중을 휘어잡기 시작했지요. 자, 저기 여보게들? 내 말 좀 들어보시게나들. 아, 글쎄, 우리 가문 머나먼 선조께서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워서는 태조께 진기한 보물을 하사받았지 뭔가? 그것을 아직도 내가 고이 보관하고 있다네. 아니, 대체 그 보물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도 좀 보여줘 보시게. 신우 하나가 묻자 규선은 헛기침을 뱉으며 시치미를 뚝 떼고는 마치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도 건네는 듯 소곤거렸지요. 명나라 사신에게 조정이 전달받은 보물인데 옥으로 빚어놓은 학자수 조각이라네. 내 아주 우리 집 깊숙한 곳에 감춰놓았기에 꺼내올 수는 없음을 양해 바란다. 이 말씀이야. 규선의 허풍의 친구들은 놀라움과 의구심이 반반 섞인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탐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서 얼마가 지난 어느 날 밤, 복면을 뒤집어 쓴 강도가 규선의 방에 들이닥쳤습니다. 동네에서도 입이 싸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여편네들만 엄선하여 모인 자리서 규선은 제 입으로 방정을 떨어놓았으니 소문이 퍼져 도둑이 드는 것은 당연했던 결과였지요. 강도는 규선을 겁박하며 옥으로 만들었다는 학자수 조각을 내어놓으면 목숨만은 보전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허나 그것이 어디 존재하기나 하는 물건인가요?
있지도 않은 보물로 잔뜩 허풍이나 떨 작정이었지. 이렇게 소문을 듣고 제 집의 강도까지 들이닥칠 줄은 몰랐던 규선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그것은 허풍일 뿐이라고 싹싹 빌었어요. 처음에는 규선의 말을 믿지 않던 도둑도 집안 여기저기를 아무리 뒤져도 학자수 조각이 나오지 않자 헛걸음에 화가 머리끝까지 뻗치게 되었지요. 되는 대로 일단 금비녀와 옷반지 등 눈에 보이는 폐물을 싹쓸이 한 뒤 규선의 양쪽 발목에 하나씩 비단천을 둘둘 감아서는 쫙 벌려 그야말로 망측하기 짝이 없는 자세로 묶어버렸습니다. 콧김을 뿜으며 씩씩대던 도둑이 말했어요. 흠씬 두들기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오. 나원 재수가 없으려니까 재물이 있어도 없다 감추는 자는 모았어도 없는 재물을 동네방네 떠들면서 제발 나 잡아잡수쇼 하는 사람은 도적질 3년의 처음이로구만. 어디 내일 아침까지 이 흉측한 몰골로 계시면서 본인의 그 주둥이를 좀 다스릴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소이다. 그렇게 콧김을 뿜으며 잔뜩 성을 내고 두 손을 대롱대롱 매달아둔 강도는 호련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규선은 다음날 아침 무난 인사를 올리러 들어온 몸종이 그녀를 발견할 때까지 그렇게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했지요. 강도의 습격으로 놀란 가슴을 진정하기 위해 나흘씩이나 자리에 드러누워 꿈쩍도 못하던 규선. 그 봉변을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녀는 촉새 같은 입이 근질거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와 한바탕 치도곤 당한 일을 잔뜩 부풀려 어떤 허풍으로 녹여낼까 고민하던 것도 잠시 그녀는 다음번에도 혹여나 이런 흉악한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습니다. 보아하니 이런 쪽의 허풍은 위험 요소가 상당하여 아니 되겠구나. 후폭풍으로 봉변이 들어오지 않을 만한, 다시 말해 뭔가 든든하게 내 뒷배가 되어줄 그럴듯한 허풍이 없을까나. 곰곰 생각에 잠겨있던 규선은 문득 자신이 박씨 성을 가진 것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옳거니, 그러면 되겠구나. 이것 참, 내 머리는 어찌 이리도 비상한 게야? 사내로 태어났으면 필시 한 자리 거하게 했을 것이지. 그렇고 말고. 이번에도 스스로 대견할 정도의 좋은 생각이 떠오른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과회 친구들이 모여있는 회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으려간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규선이 등장하자 친구들이 그녀 주위로 몰려들었고 오래간만에 받는 주목에 한껏 고양된 규선은 그 봉긋한 입술을 바삐 놀리며 허풍을 쏟아내기 시작했지요. 여보게들, 암행어사 박문수, 다들 알고 있지? 박문수, 한양바닥에서 떠들썩한 그 어사 박문수를 말하는 게야? 임금 앞에서조차 수틀리면 바른 말을 뱉는 통에 적수가 없다는 바로 그 박문수? 그래, 바로 그 유명한 박문수 말일세. 지금 조선바닥에서 그 박문수를 모르면 어디 조선 종자라 할 수가 있겠는가? 회장의 아낙네들이 술렁이자 규선은 한껏 목을 가다듬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이것은 극비로 붙이고 있었는데 그 녀석이 바로 한 다리 건너 내 조카뻘 되는 사람이야. 규선의 폭탄 발언에 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래, 바로 이 맛이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자 규선의 온몸이 전율하듯 짜릿하게 아려왔지요. 탄력을 받은 그녀는 더욱 입을 놀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수 그 녀석 말이지? 어릴 때부터 참으로 영특했었지 뭐야. 내 말을 얼마나 잘 따랐는데. 그러자 잠자코 듣고 있던 아낙 한 명이 못 믿겠다는 어투로 말했어요. 아니 이 여편네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천하의 그 박문수가 자네 가문 사람이라니. 갖다 붙인다고 다 말인 줄 아는가? 자네와는 나이도 맞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 말에 석연찮아 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고 규선은 당황하여 얼굴이 잠시 붉어졌으나 이내 킁킁 헛기침으로 목을 가다듬고는 품에서 족보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자, 이것이나 보고들 말하시게들. 여기에 이렇게 해서 우리 증조부가 계시고 또 여기로 이렇게 맥을 이어서 쭉 내려오다 보면 오오라
그래. 바로 여기에서 경주 이 씨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와서 슬아의 아들 딸을 두었는데. 자, 여기를 좀 봐. 우리 문수의 이름이 떡, 한이 쓰여 있지를 않은가 말이야. 돌고 돌아먼 친척이자 학렬로는 조카뻘 되시겠다 이거지. 족보에 쓰인 꼬부랑 글씨들을 보여주며 되도 않는 일장연설을 해본들. 그저 남편 덕에 안방마님 자리나 꿰차고 콧방귀나 낄 줄 알았지. 제대로 글 공부도 하지 않아 읽을 줄도 모르던 까막눈의 아낙네들이 그것을 어찌 알아보겠어요. 그런가 보다 하며 다들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을 때 한창 신이 난 규선이 본격적으로 허풍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우리 문수는 여느 학동들과는 아주 달랐어. 어려서부터 싹이 남달랐다고나 할까?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달랐어.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깨우치곤 하였지. 그러면서 어릴 적 함께 성장하며 겪었던 이야기나 같이 뛰어놀며 나눴던 밀담들을 거창하게 엮어 떠들어대니 모두가 규선이 토해내는 박문수의 유년 시절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웠지요. 허풍선이 외길을 달려오던 규선은 이야기를 맛깔나게 빚어내는 재주 하나는 기가 막혔기에 사람들은 금세 그녀의 힘찬 웅변에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댄 이야기가 소문의 꼬리를 물고 물어 장안에 파다하게 퍼져나간 후 규선은 그야말로 고을의 최고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여보시게, 저기를 좀 보시게나. 우리 고을 최고의 유명인사께서 지나가고 계시지를 아는가? 저 여인이 바로 그 어사 박문수와 친척 되시는 박규선 여사라지를 않는가? 아니, 그것이 정말인가? 그 유명한 어사 박문수와? 거리를 나선 규선의 등 뒤로 그녀를 알아본 사람들이 동요하며 수근거리자 규선은 어깨에 힘이 잔뜩 실렸습니다. 왜 진작 이리 하지 않았을까? 정말이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눈빛부터가 달라지니 이거야말로 크나큰 기쁨이로고. 박문수의 이름을 팔아 톡톡히 유명세를 치르고 있자니 그녀의 콧대가 높아지고 걸음걸이부터 거만이 쏟아져 나왔지요. 지금까지 자신이 뱉어온 허풍 중 이리도 효과가 확실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규선을 새롭게 고조시키는 현상이 생겼어요. 고을에 쓸만한 남정네들이 박문수와 인선을 대달라며 자신을 찾아와 굽실거리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 중에는 곡식이나 재물을 내어놓으려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중 일부는 내어놓을 것이 마땅찮자 자신의 남성미를 담보로 내던지는 사내들도 있었답니다. 일전에는 그저 허풍선이 행고만 걸으며 허영심을 채우는 것에 급급하던 규선도 밀려드는 사내들의 물질적, 육체적 공세에 그만 정신을 놓은 채로 흠뻑 빠져들고 말았지요. 다과회의 그 수많은 아낙네들을 제치고 사내들은 오로지 규선과의 인선을 대기 위해 몰려들고 있었으니 이 황홀한 유명세의 달콤한 맛을 어찌 포기할 수 있었겠어요. 부정을 단죄하며 박문수의 손에서 치도곤을 맞은 지방원님과 육방 관속들의 이야기가 셀 수도 없이 흘러들고 있었거늘 규선을 통해 박문수와 인선을 댄다 한들 정말로 그들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수 있었을까요? 허나 조정과 장안에서 이름이 드높던 어사를 지인으로 두고 싶어 했던 사내들의 욕심은 조금만 살펴보면 훤히 보일 수 있었던 사리판단마저도 흐려놓고 있던 것이었어요. 살림살이가 풍족하여 재물에는 흥미가 없었던 규선은 마침 남편도 외도에 미쳐 집안을 등한시하고 있겠다. 앞다투어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 중에서도 야심이 상당한 사내들로만 추려 별채에 들이고는 생전 처음으로 질펀한 집맛을 맛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밖으로 놔두는 남편에 대한 반발심으로 저지른 일이었지만 이것이 점점 맛을 익히다 보니 웬걸요? 허풍을 던지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과는 또 다른 각별한 즐거움이 숨어 있던 것이지요. 다과의 여편네들이 기둥서방을 하나씩 달고 다닌 이유가 바로 이 맛을 포기할 수 없어서였구만. 참으로 부덕한 일임에도 짜릿함이 그치지를 않는군.
용모가 뚜렷하고 기골이 장대한 사내를 추려 머슴들의 눈을 피해 별채에서 서로를 얼기설기 엮어 근사한 정형으로 밤을 태워내니 이 어찌 환상적이지 않을 수가요? 박문수와의 인선을 기대하고 규선을 찾은 사내들은 그녀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하나같이 열과 성을 다했기에 규선의 즐거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완벽한 콩가루 집안이라 손가락질 할 만한 일들이 하루가 다르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달빛이 스며드는 처마 밑 규선의 남편은 한창 열을 올리던 기방에 행차한 지 사흘째.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끊긴 지도 오래였지요. 집안의 하인들도 모두 잠이 든 삼경의 시각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디선가 짤랑거리는 엽전 소리가 어슴푸레한 달빛을 뚫고 들려오고 있었어요. 이윽고 규선의 집 마당에서 월담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그림자는 익숙한 듯이 규선의 방을 향해 다가서고 있었답니다. 방 안으로 스며든 그림자의 손에는 차가운 엽전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시게 얘까지 오는 동안 마주친 사람은 없겠지. 여부가 있겠습니까, 여사님? 조심, 또 조심하여 넘어왔지요. 일렁이는 호롱불빛을 받아 드러난 사내의 얼굴은 일부분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둠을 뚫고 선명하게 규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기는 약소하지만 제 나름의 성의로 준비한 금액입니다. 허나 약조한 금액을 맞출 수가 없었기에 심려하던 차, 듣자 하니 여사님께서는 박문수와 인선을 대는 대가로 다른 것도 받으신다 하기에 일이 찾아오게 되었지요. 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네만 무조건 다른 것으로 받지만은 않는다네. 그것이 쓸만한지 어떤지 내 알아본 뒤에나 그것으로 합당한지를 결정하는데 어떠한가 자신이 있으시던가? 규선이 씩 웃으며 던진 대답에 사내의 눈이 불빛을 받아 일렁이기 시작했지요. 탐욕과 열정, 그리고 동시에 위험한 약조가 뒤섞여 있는 삼경의 야수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여사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문수 어사와의 연줄이 생기는데 어찌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여사님? 그렇게 뇌물을 들고 밤 기운을 빌어 스며든 사내는 규선에게 다가왔고 두 사람의 짧은 입맞춤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윽고 규선의 숨소리가 밤의 어둠 속에서 더욱 짙게 새어나왔습니다. 한쪽으로 치워둔 전대가 몸부림치는 규선의 발끝에 채어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어둠에 적셔진 두 사람의 몸짓은 비밀스러운 밤에 묻혀 마치 속삭임처럼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오기 전까지 규선과 사내는 서로의 거래를 위한 시간을 가졌고 한껏 만족한 목소리로 규선이 말했습니다. 이거 아주 대단히 만족했던 밤이었다네. 내 꼭 자네에게 좋은 기별을 넣어줄 테니 잠시만 기다려 보시게나. 이거 영광입니다, 여사님. 그럼 좋은 소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밝게 웃어 보인 사내는 새벽 달기 울기 직전 규선의 방을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사내가 나간 방향을 바라보며 규선이 흡족한 듯 중얼거렸지요. 이거 박문수 덕에 늦음하기 나의 인생의 꽃이 피게 생겼구나. 참으로 박문수와 친척벌 된다 벌려놓은 허풍이 이리도 막강할 줄이야. 여혹시 나의 머리는 비상하단 말씀이지. 규선은 깔깔 웃음을 터뜨리고는 박문수와 연주를 대기 위해 찾아온 사내와 한밤중 잔치를 벌이느라 잔뜩 헝클어져 있던 자신의 머리카락과 옷매무새를 정리한 뒤 땀에 흠뻑 젖은 몸을 일으켜 목간을 할 준비를 시작했지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지나갔을까요? 박문수의 이름을 팔아 뒷배를 채우던 나날이 계속되어도 누구 하나 실제로 그 덕을 본 사람은 나타나지를 않으니 슬슬 약발이 떨어지고 사람들도 하나둘 의심하기 시작할 즈음 규선의 집으로 한 꽤 죄죄한 선비가 찾아들었습니다. 저기 실례하겠소이다.
길을 잃은 나그네요만 잠시 안으로 들어 이야기를 좀 여쭈어도 되겠는지요? 어머, 그렇습니까? 어서 드시지요. 바깥 주인은 주색 노름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허다했으니 홀로 이래저래 무료했던 규서는 평소 지나가는 과객들이 집을 찾아오면 흔쾌히 맞이해 베풀곤 하였습니다. 그런 쪽의 인심은 후한 그녀였던 데다 그들이 들려주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소상히 기억해 두었다가 고을 바깥의 소식에 어두웠던 다과회 여편네들에게 보란 듯 이야기를 풀어내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재료로 삼곤 했던 터였지요.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여편네들 머리 꼭대기에 자신이 올라서는 기분이 아주 달콤했기에 규서는 오고 가는 나그네들의 방문을 결코 막는 법이 없었답니다. 그런 까닭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 꾀죄죄한 선비를 맞이해 작은 사랑채에 들인 규서는 하인을 시켜 술상을 푸짐하게 드리라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사랑채로 들어온 행색남루한 선비가 다짜고짜 규선을 상석에 앉히고는 그녀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사님, 제 절부터 받으십시오. 그래, 우리 가문의 어르신 뻘 되시는 분이신데 이제서야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참으로 송구할 뿐입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에 당황한 규선이 벙찐 표정으로 나그네를 바라보는데 맙소사? 선비의 허리춤에서 덜렁거리며 매달려 있는 마패가 규선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히, 마패. 그야말로 혼비백산해버린 규선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진짜 박문수 어사님?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두 선이 묻자 남루한 선비, 아니 어사 박문수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허, 어사님이라니요? 이거 참으로 서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 어찌 그리 대면대면한 호칭으로 저를 부르십니까? 고을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듣자 하니 저와 함께 유년 시절까지 보내신 어른이시던데 일이 낯설게 대하기가 있으십니까? 말씀 낮추시지요. 학렬로는 제가 조카뻘 아니겠습니까? 박문수가 능글맞은 웃음을 머금고 쏘아대는 비꼬매 규선은 사색이 되어 그의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어사 나으리.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인연이 정신이 나가 그만. 그야말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천지분간을 못하고 입을 놀려서는. 규선은 거짓말처럼 제 앞에 나타난 진짜 암행어사 박문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사정을 하며 매달렸답니다. 현직 어사가 자신의 조카인 양 사칭하여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으니 곤장 몇 대로는 끝나지 않을 일이었으니까요. 그랬습니다. 영남의 암행어사로 지방 관리들을 적발하던 박문수가 이 고을 사또와 육방관 속의 부정에 대한 첩보를 듣고 도착해보니 저작거리 가득 자신을 친척으로 두고 있다는 한 여인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지요. 허허, 이곳에 나의 친척이라? 금시초문의 이야기로구나. 허나 꽤나 흥미로울 것 같으니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아야 하겠구만. 그리하여 소문을 접하게 된 박문수가 소문의 근원을 색출하기 시작해 이윽고는 규선의 앞까지 당도한 것이었지요. 세상이 끝난 것 마냥 제 앞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규선을 내려다보며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좀 정신을 차리셨습니까? 처음에는 고약한 소문을 지어내 백성을 근심에 빠뜨리는 작자인가 싶어 대노했으나 그간 여사님의 뒤를 조사하고 보니 참으로 재미난 부분이 있더랬습니다. 우리 여사님께서 허풍은 좀 심할지언정 궁핍한 사람들을 쥐어짜는 경우도 없고 또한 이 고을 내에서 어려운 자들에게 배품을 행해온 평판 역시도 나쁘지 않더군요. 다만 그 허풍이 조금 문제라면 문제라지요? 제 이름을 팔아 소소한 재미를 본 것에 대하여 문초 같은 것은 하지 않을 테니 대신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제안을 받는 것으로 처벌을 면해보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받다 마다요. 뭐든 받겠사옵니다. 감히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잔뜩 기가 꺾인 규선을 내려다보는
박문수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튿날 온 동네 사람들이 규선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박문수가 주관하여 소와 돼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며 질펀한 잔치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윽고 잔뜩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암행어사 박문수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박규선 여사님께서 열어주신 연회를 다들 즐기고 계십니까들? 이같이 좋은 날, 잔치 이흥을 더욱 돋울 기쁜 소식을 전하려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매년 이 고을에 보릿고개가 닥치는 기간 동안 여기 제 친척 여사님께서 곳간을 열어 배 곪는 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내어드린다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모두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매년 동짓달 보름날에는 오늘처럼 소 한 마리와 돼지 2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여시겠다 하셨으니 모두들 우리 여사님의 배포의 치아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박문수의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며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박문수는 규선에게 처벌을 내리는 대신 어려운 백성들을 구휼하는 조건으로 그녀를 용서한다 합의했던 것이지요. 매년 집안의 곳간을 열어 그들을 대접할 생각에 규선의 얼굴은 죽상이 달아날 기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새치열을 놀리며 재미를 보던 규선은 이날을 계기로 허풍을 쏟아내며 사람들을 현혹하던 버릇을 말끔히 고치고 거짓으로 어사의 이름을 판 것에 대한 징계 대신 어려운 시기에 가난한 자들을 구휼하겠다는 박문수와의 약조를 지켜 고을 사람들에게 높이 칭송받으며 여사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은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에 사는 원생이라는 산에는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벼슬길에 올라 나랏밥 한번 먹어보는 것이었지요. 본디 선친이 물려준 재산이 그럭저럭이라 끼니를 유지하며 사는 것은 문제가 없었지만 언제까지나 번듯한 직함 하나 없이 선비나 불행이로 살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허나 타고난 두뇌가 아둔하고 맹하여 이를 악물고 죽어라 공부하여도 초시조차 한번 합격하지 못하고 미역국만 마시기가 여사였답니다. 그리하여 무려 8번이나 낙방한 후 이것은 도저히 자신의 길이 아님을 직감한 원생은 책과 책상을 싸그리 모아 부엌 아궁이에 던져놓고는 불쏘시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야욕을 깔끔하게 벗어던진 것은 아니었지요. 원생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더랬어요. 이 길이 아니면 내 다른 길을 열어서라도 반드시 벼슬길에 오르고야 말리라. 얼굴을 잔뜩 붉힌 원생은 그 길로 문전옥답 5마지기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100년 근산삼을 자그마치 10불이나 사들였지요. 행여나 상할세라 이끼로 조심조심 덮어놓고 굴피로 감은 뒤 그것을 보자기에 정갈이 싸질무어지고는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바로 당대의 세도가 조대감댁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지요. 산 넘고 물 건너 그렇게 머나먼 길을 쉬지 않고 걸어댄 끝에 지나가는 행인을 잡아 길을 묻기를 수천해 겨우 조대감댁 앞까지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과연 세도가 집안은 세도가 집안이로구만. 도대체가 이게 대문 밖에서부터 행렬의 길이가 이 웬 말이던가. 그랬습니다. 어렵사리 도착한 조대감댁의 대문 앞에는 권력의 진한 냄새를 맡은 파리떼들이 그야말로 들끓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조대감을 아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들고 줄을 서 있던지 그 줄의 길이가 끝간데도 없어 보였지요. 그렇게 반나절을 넘게 기다린 끝에 마침내 원생의 면담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독도 잊을 정도로 기뻤던 원생이 안내해주는 집사의 뒤를 따라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상에서부터 욕심이 뚝뚝 흘러내리는 조대감이
보료에 기대어 장죽을 빼물고는 원생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원생이 납작 엎드려 고개를 조아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평안하신지요? 저로 말씀을 드리자면 강원도 정선에서 됐고, 가져온 것이나 이리 내어보시게나. 원생의 캐캐 묵은 안부 인사를 썩은 무 도려내듯 싹둑 잘라버린 조대감의 일갈에 머쓱해진 원생은 제 주소와 이름을 쓴 종이를 산삼 보따리에 끼워 넣은 뒤 조대감의 발 앞으로 슥 내밀었습니다. 어디 보자. 조대감은 심드렁이 보자기를 풀어보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산삼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씩 조대감의 얼굴에서 흡족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본 원생 역시도 속으로 됐구나 싶었지요. 내 그대의 뜻을 잘 알겠네. 하면 돌아가 기다려보시게나. 내 곧 사람을 시켜 연통을 넣도록 하겠네. 조대감이 제 수염을 쓸어넘기며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원생은 기뻐하며 뒷걸음으로 사랑방을 나왔습니다. 대감댁 대문을 나서던 원생은 벌써부터 제가 사또자리나 받아챙긴 듯 헐헐 나는 발걸음을 놀려댔어요. 가벼운 발놀림으로 먼 길을 건너라 올라오는 족통조차 잊은 채 원생은 집으로 돌아와 조대감의 연통만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을 기다리고 또 두 달을 기다려도 가타부타 이런 방구에 소식 한 줄 올 리가 만무했지요. 아니, 참으로 이상한 노릇이로구나. 벌써 기별이 왔어도 수백 번은 왔어야 하거늘. 이를 의아하게 여긴 원생은 이번에도 장롱 깊숙이 처박아두었던 비상금을 꺼내 송이버섯 꾸러미를 사들고는 또다시 천리가 멀지 않게만 느껴지는 한양길에 올랐답니다. 그리 도착한 대감댁 앞에서 또 한 번 기나긴 인파의 행렬을 뚫고 기다린 끝에 조대감을 아련하게 된 원생. 대감마님, 송구하 오나 아무런 소식이 없기에 이리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하며 소식을 주지 않아 찾아왔음을 아뢰었더니 조대감의 대꾸가 기가 막혔습니다. 나 이런 싱거운 사람을 다 보겠네 그래? 단 한 번 산삼 쪼가리나 내민 정도로 벼슬 자리를 덥석 받는다면 이 조선 팔도에서 벼슬 한 번 안 할 사람이 거 어디 있겠나? 이런 답답한 사람 같으니. 조대감은 원생을 향해 이같이 갖은 면박을 주기에 이르렀고 할 말을 잃은 원생은 그저 자신이 가져온 송이보따리를 들이밀며 조대감의 눈도장이나 찍고 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이후로도 원생은 그저 눈만 떴다 하면 한양 쪽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조대감의 연통을 기다렸습니다. 허구한 날 바라본다고 어디 기별이 올까요? 시간이 무심하도록 날이 가고 또 달이 가도 여전히 감감무소식 뿐이었지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로구만. 이것으로도 모자라단 말이던가. 조바심이 났던 원생은 이번에도 남아있던 논마지기를 정리하여 그 귀하다는 우황과 사양을 한아름 사들고는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변함없이 들끓는 인파 틈을 헤친 끝에 겨우겨우 조대감을 만나 읍소했어요. 대감마님, 벌써 세 번째이옵니다. 어찌 이리 연통한 줄 넣어주실 생각을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조대감은 욕심이 그득한 턱을 쓸어만지며 원생의 하소연에 퉁명스레 대답하는 것이었지요. 거 사람 참. 내 조금만 기다리면 곧 정리되는 대로 기별을 한다지 않았던가. 아니 그렇잖아도 마침 초원관 자리에 공석이 생겨 내 자네를 점 찍어두었는데 글쎄 느닷없이 북촌의 박대감이 찾아와서는 그 자리를 자신의 처남에게 넘겨줘야 한다며 통사정을 하질 않겠는가. 나 역시 물러설 생각이 없었네만 박대감이 워낙 나와는 막역한 사이다 보니 그만 내가 지고 말았네. 아무튼 내 자네를 잊지 않고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게나. 내 곧 기별을 넣어줌세. 조대감의 말에 원생은 이번에야말로 꼭 좀 부탁드린다며 고개를 조아린 후 터덜터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무심한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만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긴 한숨을 내뱉던 원생이 손을 들어 횟수를 손꼽아보기 시작했지요. 세상에나. 조대감댁을 들락날락하며 온갖 진귀한 뇌물들을 가져다 바친 지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때마다 멧돼지 같은 조대감은 원생이 가져온 뇌물만 쏙쏙 뽑아먹고는 그럴듯한 핑계를 잔뜩 늘어놓으며 원생의 애간장만 태웠지 변변찮은 자리 하나 내어주지 않았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조대감만 철석같이 믿고 이것저것 내다 팔아 뇌물거리를 마련한 통에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던 살림살이는 아예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부하가 치밀대로 치민 원생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참으로 나라는 종자가 아둔하게 그지없었구나. 어찌 이리 어리석었다는 말인가? 하지만 지금까지 쏟은 정성과 재산이 얼마이던가? 내 이번만큼은 반드시 되든 안 되든 결판을 짓고 오리라. 원생은 마지막으로 남은 세간살이를 몽땅 끌어모아 귀한 석청을 장만하여 또다시 조대감댁을 향한 한양행에 발을 실었습니다. 가는 내내 원생은 내 이놈의 영감탱이와 기필코 단판을 짓겠다며 전의를 불태웠지요. 기진맥진의 몸을 이끌고 조대감댁 대문 앞에 당도하니 분위기가 여느 때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 우환이 끼어있는 집안 특유의 우울함이 담 너머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지? 그 길게 늘어서 있던 인파의 행렬도 보이지가 않고 마치 초상이라도 난집 마냥 음울하기가 짝이 없구나. 의아한 마음에 원생이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인의 인소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니 어머나 하늘이 노한 것일까요? 그 정정한 몸으로 욕심에 절은 눈빛을 형형이 빛내던 조대감이 머리카락과 수염이 새하얗게 변한 채 병색이 짙은 얼굴로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뇌물을 가져다 바치며 왕래했을 때 차츰차츰 노안으로 인한 쇠약이 얼핏 보이기는 했지만 이렇듯 자리를 깔고 드러누워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석청 보따리를 품에 안고 조대감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병상의 옆을 그의 아들로 보이는 사내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병색이 완연한 조대감은 가래가 끓는 목소리로 한바탕 기침을 연이어 뱉더니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말하는 것이었어요. 네, 자네를 천정관 자리에 앉히지 않고서는 편히 눈을 감을 수야 없지. 그래, 오늘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죽음을 문전에 둔 이런 판국에서도 조대감의 탐욕은 끝을 몰랐습니다. 언제 눈을 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조대감의 눈은 원생이 가져온 보따리를 맹렬하게 흘끔거리고 있었지요. 원생은 이제 조대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달은 지 오래였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던 중 조대감의 아들이 몸을 일으키더니 소피를 좀 보고 오겠노라며 그동안 잠시 자신의 아버님 곁을 지켜달라 부탁했지요. 원생은 알겠노라 대답했고 조대감의 아들은 꾸벅 인사를 하며 방을 나갔어요. 바로 그때 원생이 몸을 벌떡 일으켜 세우고는 녹이 서린 목소리로 조대감을 향해 일갈했습니다. 내 그 더럽기 짝이 없는 벼슬 따위 더는 욕심이 없도다. 그딴 벼슬 내 아내도 그만이니 그간 내 놈의 거짓말만 믿고서 끝끝내 농락당한 것에 대한 화풀이나 실컷 해야겠다. 이놈아! 그러더니 원생은 자리에 누워있던 조대감의 가슴 위로 냅다 타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찰싹 양손을 잇는 힘껏 휘두르며 조대감의 뺨을 연달아 갈기기 시작했지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조대감은 뭐라 말하며 저항하려 했지만 사정없이 날아오는 따귀 세례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뒷침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몇 대를 때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자 이제 원생은 두 주먹으로 조대감의 가슴을 힘껏 내리치며 북두들기듯 한풀이를 했습니다. 이윽고 방문 밖에 대청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에 원생은 시치미를 뚝 떼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방문이 열리고 아들이 돌아오자
원생은 한없이 슬퍼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고는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괴감마님, 하루빨리 쾌차하시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변변찮으나 석청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디 어서 기운을 차리시어 언제나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 부버 살피셔야지요. 태연하게 읍소하는 원생의 말이 어찌나 감쪽 같던지 그것을 지켜보는 아들마저 눈물을 감추지 못할 지경이었지요. 원생에게 실컷 두들겨 맞았던 조대감은 연달아 각혈을 하며 쿨럭거렸지만 이미 상태가 더욱 위중해져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겨우 부들거리는 팔을 들어 손가락으로 원생을 가리켰지요. 가냘프게 떨리는 손가락의 끝이 원생의 얼굴을 향하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geb니까? 소자 곁에 있사옵니다. 조대감은 남아있는 힘을 쥐어짜내 아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담으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부들부들 손끝이 원생을 향해 마지막 춤이라도 추듯 경련했지요. 조대감이 전하고자 하는 뜻은 저 원생놈이 내 위로 올라와 나를 마구잡이로 후려갈겼다라는 의미였으나 그 모양새를 애타게 지켜보고 있던 조대감의 아들이 받아들이기로는 이자에게 꼭 선정관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었지요. 자신이 소피를 보기 위해 방으로 나서기 전 제 아비가 원생에게 자네를 선정관 자리에 앉히지 않고서는 편히 눈을 감을 수야 없다 라고 말한 대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탐욕에 절어있던 조대감의 속내를 알리 없었던 아들은 그것을 제 아비의 유언으로 받아들이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원생은 더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조대감의 집을 나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날 밤 상태가 위중해져 각혈을 멈추지 못하던 조대감은 결국 아등바등 모아둔 재물을 그대로 남겨놓은 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곁에서 임종을 지키던 조대감의 아들은 눈물을 쏟으며 중얼거렸지요. 아버님, 마지막에 남기신 아버님의 유언 소자가 꼭 지키겠습니다. 아들은 비통에 빠진 채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7일간의 장례 일정이 모두 끝난 뒤 아들은 아버지의 연줄과 인맥을 모두 동원하여 원생에게 선정관의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고 원생은 결국 그리도 꿈에 그리던 벼슬자리 하나를 꿰찰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마지막 순간에서야 벼슬을 품에 안은 원생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토록 인내한 자신에 대한 보답이 드디어 주어졌다며 기뻐했습니다. 선정관 자리에 앉게 된 원생은 벼슬을 얻고 난 뒤로는 그간 등한시하여 무너진 가세를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안 그래도 조대감에게 뇌물을 가져다 바치느라 허송세월을 보낸 마당이라 노총각의 신세가 되어버린 원생은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무너진 가세를 회복하는 것뿐이라며 혼인을 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실 이 원생이라는 사내에게는 남들에게는 말 못할 아주 지독한 악취미가 있었으니 그로 인해 그는 좀처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색식감을 구하지 못해 시간만 축내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러던 중 하늘이 이러한 원생을 굽어 살펴서였을까요? 노총각이었으나 청요직으로 분류되는 관직을 성실히 이행하던 원생에게 뜻밖의 혼담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혼담의 상대는 혼기를 넘긴 외동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 이 총각 저 총각 여기저기 온갖 군데를 들쑤시며 선을 보던 맹참복내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돈의 8촌까지 엮어 관직을 역임하고 있던 친척에게서 좋은 신랑감이 한 명 있다며 추천을 받게 되었고 그가 바로 선정관으로 재직 중이던 원생이었던 것이지요. 맹참봉이 원생을 직접 만나보니 제법 허우대도 좋았고 또한 글도 막힘없이 잘 쓰는 데다가 장차 당상관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했던
청요직의 경력까지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내였으니 노총각이라는 작은 흠은 맹참봉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청렴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뜻의 이 청요직이라 함은 누군가 꼭 맡아야만 했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관직이지만 그걸 맡는 관원 당사자들은 조정 내에서 따돌림을 받기 쉽고 이런저런 정쟁에 휘말려 눈밖에 나기 쉬운 관직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지요. 그 때문에 품계에 비해서 매우 예우를 해주는 분위기였으며 또한 고위직으로 승진할 때 역시 이 직별의 경력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만든 것이었기에 참봉 명함을 제물로 얻은 맹참봉 집안의 수준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신랑감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원생을 제 외동딸의 짝으로 점찍고 한창 혼담이 오고 가던 중 맹참봉의 안방마님이 신랑 될 사람을 한번 보고 싶다는 말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될 원생을 자리에 앉혀놓고 이것저것 물어보니 원생은 안방마님 마음에 쏙 들게 시원시원한 대답을 던져 보였지요. 오늘 이렇게 자네를 보고자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외동딸의 장래를 생각하는 이 어미의 마음이 극진하기에 그러한 것이라네. 부디 사위가 될 자네를 시험해본다 여기지 마시고 그저 자네가 생각하는 바를 솔직히 말해주면 된다네. 우리 집의 큰어른인 맹참봉 나으리의 주위 분들을 지그시 둘러보며 제법 먹고 살만한 사람치고 첩살림 안 차린 위인들이 없다네. 허나 나의 지아비이신 우리 맹참봉 나으리는 한평생을 남의 여자 치맛자락만 보아도 얼굴을 돌리시는 대쪽 같은 분이시지. 아내인 나만을 위하시며 첩살림이나 외간 계집 노름 같은 것은 쳐다보지도 않던 분이시네. 예비 장모인 안방마님의 말에 원생은 그 속에 담긴 속내를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노총각이 된 자신의 신세도 어디 가서 말을 꺼내기는 조금 못한 상황이지만 노처녀가 된 외동딸 하나 치워내는데 무슨 유난히 이렇게 심한가 싶은 마음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은 채 모범 답안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여색을 밝히다가 패가망신한 경우를 여러 보아왔지요. 제 주변 관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본디 저라는 사람이 뜻한 바가 있어 그릇된 길로 나아갈 마음은 추호도 없으니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될 듯합니다. 혼인 이후로도 제 아내가 될 따님만을 항시위하며 연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네가 그리 말해주니 이제야 안심이 되는구만. 참으로 고맙네. 우리 참봉나리가 사윗감 하나는 참으로 잘 골랐구만. 서슴없이 대답하는 원생의 태도에 안방마님은 흡족해하며 그에게 진수성찬을 차려 대접해 주었지요. 그렇게 원생은 융숭한 대접을 받은 뒤 돌아갔고 사윗감을 면접 본 안방마님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여색을 밝히지 않는다 함은 곧 우리 참봉나리와 같은 심성을 가진 사내라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한 가지 미심쩍은 곳이 있다는 말씀이야. 그리하여 안방마님은 저녁에 맹참봉이 퇴청하여 저녁상을 물리고 나자 그 앞에 다소곳이 앉아 자신이 사윗감인 원생을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음을 밝혔어요. 사윗감을 만나본 소감이 어떻더냐는 맹참봉의 물음에 안방마님이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사윗감인 원생이 그야말로 저희 지아비인 나리를 빼다 박았습니다. 어쩜 그리도 두 사람이 닮은 구석이 많던지 제가 깜짝 놀랐지 무엇입니까? 특히나 집안에 충실한 점이나 여자를 대쪽같이 멀리하는 점이 아주 판에 박았더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우리의 외동딸을 믿고 맡겨도 될 정도의 사내더군요. 제 아내의 말에 맹참봉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지요. 허허, 그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아주 정확한 사람 아니던가. 혼기를 훌쩍 지났으면 어떠한가. 외려 그런 성품을 지닌 사내는 나이에 상관없이 진귀한 법이란 말씀이지. 그러자 안방마님이 맹참봉 곁으로
바싹 다가와 앉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날이 사윗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 또 다른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지 뭐겠습니까? 아니, 걱정이라. 그것이 무엇이오? 맹참봉이 궁금해하며 묻자 안방마님이 얼굴을 살며시 붉히며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윗감이 어째 나리와 너무도 닮아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실은 제가 나리와 혼례를 치르고 초야를 맞이했을 때 저는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지 뭡니까? 기절이라니. 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오? 의아함이 커진 맹참봉이 거듭 질문하자 안방마님이 더욱 얼굴을 붉히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지요. 저기 그러니까 나으리의 약물이 어찌나 위풍당당한지 저의 아랫도리가 아주 너무 꽉 차는 바람에 터져나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제야 맹참봉이 껄껄 웃으며 만족했다는 듯이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부인의 붉게 물든 얼굴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었지요. 어느새 개슴츠레한 눈으로 변한 맹참봉은 촛불을 훅 불어서 끄고는 안방마님을 덥석 안아들어 제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머머, 나으리 어찌 벌써. 부인이 방금 전 먼저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 붉게 물든 봉숭아빛 뺨을 보이고 내 어찌 참을 수가 있다는 말이오. 그렇게 두 사람은 갑작스레 맞이한 불꽃을 성대히 지펴 용광로와 같이 타오르는 운우를 질펀하게 몰고 왔어요. 한참의 거사가 끝난 뒤 안방마님이 숨을 몰아쉬며 아까 전 하던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휴, 우리도 나이를 먹어 나리의 약물도 이제 옛날 같은 위세는 많이 잃어버렸다고 하나. 아직도 저는 나리가 제게 들어오면 꽉 들어차는 통에 이리도 호흡이 힘들 지경입니다. 허니, 나리의 위세가 가히 대단했던 첫날 밤엔 제가 오죽했겠습니까? 참으로 죽는 줄만 알았지요. 아내가 숨을 고르며 하는 이야기를 듣던 맹참봉은 한껏 기분이 좋은지 장죽을 빨며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의 노곤해진 말소리가 이어졌지요. 문제는 우리 사윗감인 원생 역시 나리를 너무 빼다 박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원생의 코가 정말이지 매우 큼지막한 것 나으리도 보셨지요? 한간에 떠도는 속설로는 코가 크면 역시 그것도 따라간다고 하질 않습니까? 저희 초야가 떠올라 우리 딸도 그처럼 고생을 할까봐 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허, 참으로 그것이 문제였다는 말씀이시오? 그 쓸데없는 걱정은 접어두시구려. 우리 집안의 원생 같은 사윗감이라면 더 따지고 볼 것도 없는 사람이니 해괴한 소리는 이만하시구려. 나는 먼저 일어나 보겠소. 그리 말한 맹참봉이 일어나 사랑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안방마님의 걱정은 사그라들 줄을 몰랐지요. 맹참봉 앞에서는 그의 길을 살려주는 척 이야기했으나 정작 당사자였던 안방마님은 정말 초야를 치르다가 너무 버겁고 힘들었던 통에 초야를 치른 뒤에도 하인들의 눈을 피해 어기적 걸어다니며 매우 고생했던 경험이 있었지요. 그러니 아녀자의 입장에 입각하여 외동딸의 초야가 걸려있는 일에 마냥 남의 일처럼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측하게도 제 딸이 걱정된답시고 사윗감에 그것을 확인해보자 했다가는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 집안망신도 그런 집안망신이 없을 노릇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며칠간이나 고심을 거듭하던 안방마님은 한참이나 끙끙대다가 번뜩 좋은 꾀를 하나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집안의 오래된 하녀이자 되바라져 발랑가적기로 이름난 팽수기를 불러앉힌 안방마님이 그녀의 앞에 비단 세피를 턱하니 내어주며 여차저차 이만저만한 이유를 설명하며 입을 열었지요. 그런 이유로 내 사윗감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니 팽숙이 네가 이 비단 세피를 받고 시험대에 올라서 주면 좋겠구나. 어떠냐? 합방하여 제대로 확인만 끝내준다면 내 추가로 20냥을 주마.
안방마님이 내어준 비단을 만지작대며 입을 벌리던 팽숙이 추가로 20냥을 더 내어준다는 말에 눈빛이 번뜩 빛났습니다. 마님, 그러겠습니다요. 비단 세필에 20냥이라니. 감히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결국 그러겠노라 답한 팽숙이와 단단히 약조를 한 뒤 다음날 안방마님은 사윗감 원생을 불러 앉혀놓고 허심탄회 이야기를 했지요. 내 사위로서 자네가 심히 마음에 든다마는 외동딸의 안위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만 하겠네. 그러니 내 자네에게 2가지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 이 말이야. 증명해 보이든가 그것이 싫다면 파혼하든가 자네가 택일하게나. 괴팍하기 짝이 없는 예비 장모의 제안에 원생은 곰곰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초야를 치를 외동딸의 아랫도리가 걱정된다는 명목하에 사윗감으로 낙점한 사내더러 먼저 제집하녀를 붙여 확인을 해보겠다니요. 유별나기 짝이 없다 생각했지만 사실 원생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하려면 이 맹참봉의 집안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 꼭 필요했던 참이었습니다. 게다가 노총각인 자신이 이보다 더 좋은 집안과 혼담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확신도 없었지요. 이대로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닿자 원생은 결심을 굳히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전자를 택하지요. 말씀하신 대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던 제게 있어서 혼담을 정한 신부감이 아닌 다른 여인, 그마저도 처가의 하녀와 먼저 합방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예비 장모님 앞에서 증명해 보이겠답시고 훌렁 벗어던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백주대 낮에 맹참봉댁 하녀 팽숙이와 원생은 별채의 손님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한참이나 앉아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안방마님의 귓전에 일순 깨악하는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안방마님이 귀를 쫑긋 세우고 고개를 치켜드니 비명소리는 다름 아닌 손님방으로 들어간 팽숙이의 것이었지요. 이윽고 문이 벌컥 열리면서 팽숙이가 제대로 치마도 여미지 못한 채 헐레벌떡 뛰어나왔고 열린 문 틈 사이로 원생이 겸연쩍은 듯한 얼굴로 머쓱해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안방마님은 사정 청취를 위해 일단 원생을 집으로 돌려보냈지요. 머리를 긁적이던 원생이 옷을 주워 입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 안방마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팽숙이의 손을 잡아 끌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헌데 따라 들어오는 팽숙이의 모양새가 어쩐지 요상하기 짝이 없었어요. 걸음을 걷는 모양새가 어기적 마치 기저귀를 찬 어린아이 걸음마와 같은 꼬락선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안방마님이 아차 싶어져서 냅다 묻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아니 대체 그 크기가 얼마나 거대했기에 너의 걸음걸이가 그 꼬락선이란 말이냐?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하는 것이 아주 혼쭐이라도 난 듯하구나. 팽숙이의 모습으로 보건대 제 외동딸과의 초야에서 그야말로 초주검으로 만들기 딱 좋겠다 싶어진 안방마님은 이 혼담을 계속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싶어 발만 동동 구르는데 팽숙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안방마님에게 말하는 것이었지요. 마님, 셋넷 참말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요. 우선은 약조하신 20냥부터. 그러자 안방마님은 팽숙이가 가엾다는 듯 20냥이 든 전대를 턱 내어주었지요. 전대를 받아들고 싱글벙글이 된 팽숙이가 정신을 가다듬는 사이 안방마님의 호기심이 너무도 자라 있었기에 결국 참지 못하고 팽숙이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속 시원히 말을 좀 해보거라. 어느 정도였더냐? 그 크기가 어느 정도였기에 네가 이리 산송장이 되어 걸음도 겨우 떼느냔 말이다. 그러자 아직도 가쁜 숨을 몰아쉬던 팽숙이가 엽전을 세느라
미처 긴장의 끈을 조이지 못하는 바람에 그만 말 실수를 던지고 말았습니다.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만 했던 비밀을 저도 모르게 짓거리고 말아버렸지요. 에이, 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요. 그분은 코만 컸지 물건 자체는 그렇게 엄청날 정도의 것은 아니었습죠. 크기로만 본다면? 어디 보자. 아, 그렇지.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맹참봉 나으리 것의 반절 정도? 그 정도에 겨우 미치는 크기였어요. 두 사람 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니 정확할 겝니다요. 우람한 성세로는 맹참봉 나으리에 비할 바가 아니었답니다. 순간 안방마님은 팽수기의 입에서 나온 맹참봉이라는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거나 말았거나 팽수기는 신이 나서 조잘거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님, 크기가 아니라 오히려 예비사익관분의 해괴한 취향이 더욱 문제입니다요. 여자알기를 돌같이 안다던 마님의 말씀만 믿었다가 아주 된통 당하고 만 기분이지 뭡니까요? 아니 글쎄, 방으로 들어가서는 저를 엎드리게 하더니만 멀쩡히 들어와야 될 곳은 놔두고 자꾸만 엄한 곳에 들어오려 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경험이 없는 총각이라 뭘 잘 모르나 보다 싶어 거기가 아니라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웬거려. 일부러 그곳만 노리는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님께는 비밀로 해달라며 스문양을 준다기에 셋내가 참고 버텨보려 했지만 어찌나 해괴망측하던지요. 어거지로 다른 곳에 밀어넣는 통에 너무 아파 그만 소리를 지르고 나와버린 것입니다요. 어휴, 아직도 욱신욱신하는 것이 참말로 죽을 뻔 보았구만요. 뭐뭐시 어쩌고 어째? 엽전을 세느라 술술 자신이 무슨 말을 실토했는지도 모르던 팽숙이 드디어 자신의 말실수를 깨닫고 토끼 눈을 뜬 채 안방마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위감 원생의 크기를 설명함에 있어서 비교해서는 아니 될 상대와 비교해버린 것이지요. 허나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노릇. 팽숙이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자신의 주둥이를 손바닥으로 철썩 내리치며 안방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그것이 저는 기필코 안 된다고 하였으나 맹참복나리께서 안방마님만 모르면 된다고 자꾸만 부추기시어 그저 제 외동딸이 사위와 치를 초야가 걱정되어 꾀를 낸 안방마님은 졸지에 뜻하지도 않은 두 가지의 비밀을 알게 된 셈이었습니다. 첫째, 다른 여자의 치맛자락만 보아도 고개를 돌린다 여겼던 자신의 지아비 맹참봉이 사실은 제 집 하녀 팽숙이와 진득한 온우지정을 나눈 사이라는 사실. 그리하여 맹참봉의 그곳 사정을 팽숙이가 훤히 꿰고 있다는 점이었고, 둘째로는 예비사위의 해괴한 성정. 자신의 지아비와 쏙 빼닮아 여인이라고는 모르는 순진한 노총각인 줄로만 알았던 예비사위가 실은 엉뚱한 곳에 미쳐있던 해괴망측한 사내라는 점이었지요. 하마터면 자신의 소중한 외동딸을 이런 망측한 사내에게 시집 보낼 뻔했음에 대한 안도와 함께 말입니다. 내 이놈의 연놈들을 모조리 가만 놔두지 않으리라. 그날 이후 당연하게도 안방마님은 원생과 이어지려던 혼담을 깼고 원생이 팽숙이에게 행하였던 해괴망측한 습성을 저작거리 가득 소문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원생은 관직을 박탈당하고는 쓸쓸히 기양하고 말았지요. 또한 안방마님은 제 집의 하녀 팽숙이와 맹참봉을 싸잡아 드자비한 후 그간 자신을 속여온 대가를 유감없이 톡톡히 치르게 하여 혼쭐을 내주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에 대대로 이름을 높인 무관의 가문의 양반집이 있었습니다. 이 댁의 막내 여식 옥섬은 고을서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의 유명한 왈가닥이었지요. 갓 태어난 사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호기심이 왕성하고
사내처럼 타고난 불같은 기질을 참지 못해 직접 부딪히며 깨어보고 뒤집어보고 살펴보지 않으면 분이 풀리지 않던 천방지축이었습니다. 게다가 의협심과 정의감은 또 어찌나 투철하던지요. 이러한 여식의 성정에 관찰사를 지내고 있던 옥섬의 아비는 참으로 고심이 깊었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집안의 명예에도 왈가닥의 천방지축 여식에 대한 풍문은 그리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아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녀자의 껍질을 쓰고 태어난 것이 천추의 한이라는 듯 그녀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양반집의 교수로 단정한 품행과 조신한 언사, 그리고 감추고 인내하며 순종적인 모습을 강요받는 분위기가 옥섬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옥섬은 조신한 여식의 삶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던 자신의 집이 너무도 답답했지요. 그리하여 참다 못한 그녀는 자신을 옥죄고 있는 집을 뛰쳐나가 드넓은 모험의 길에 올랐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모험을 떠난 첫날, 기묘한 인연과 운명의 흐름으로 어느 젊은 도둑과 정을 통했던 충청감사의 안방마님을 곤경에서 구하는 일이 있었고, 그런 옥섬의 재치와 공을 높이 치하받아 그들과 지속적으로 연을 댄 전적이 있을 정도로 옥섬은 대단한 여장부의 배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따분해서 아니 되겠다. 이 판사판이라 이 말씀이야? 이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잔소리가 심하던 아버지의 극성을 피해 몰래 집에서 달아나 나룻배를 타고 이웃고을로 넘어와서는 이런저런 곳을 구경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분명 내가 또 없어진 것을 아시게 되면 아버님께서 하인들을 풀어 나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실 테니 재빠르게 둘러보다 돌아가야겠다. 아녀자의 몸으로 수행하는 하인 하나 대동하지 않고 함부로 나돌아다닌다며 제 아비에게 크게 혼나기도 하였으나 이 천방지축 옥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의 엄한 꾸중과 회초리가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요. 적당히 반항하는 척만 하다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담벼락 하나를 지나쳐가는데 담벼락 안쪽의 허름한 초가집에서 어느 젊은 청년의 서글픈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얼레, 이게 웬 청승맞은 울음소리람? 옥섬이 고개를 들어 담벼락 너머를 살펴보자 마당의 흙바닥에 한 청년이 쓰러져서는 서럽게도 울고 있었지요. 사람이 좌절하여 울고 있으니 측은지심과 함께 오지랖이 발동한 옥섬은 도저히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고 청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에헴, 저기 이보게나. 거 사내가 어찌 그리도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서럽게 울고 있는가? 옥섬의 목소리를 들은 청년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고 웬 양반댁 여식의 차림으로 담벼락을 쥔 채 서 있는 교수의 모습에 청년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눈물과 콧물로 잔뜩 얼룩진 얼굴을 소매춤으로 닦아내며 청년이 대답했지요. 제 셋내는 구덕이라고 합니다요. 그것이 그러니까 참으로 억울한 일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누구도 저의 결백을 증명해줄 증좌나 본차가 전무하니 저는 이제 내일 관하로 끌려가 당장의 치도곤을 당할 운명입니다요. 그러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이라? 방금 자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였단 말이던가? 옥섬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민초를 모른 채 하는 것은 대대로 뼈대 깊은 무관을 지내며 불의와 싸워온 역사를 지녔던 자신의 가문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 여긴 옥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내게 자세히, 아주 상세히 소상히 아뢰어 보시게. 내 이야기를 들어본 뒤 참으로 자네가 억울한 사연에 빠져 있다면 내 자네를 도와 그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손써주겠네. 예, 셋내를 도와주신다굽쇼. 아, 그렇다고 하지를 않는가. 자, 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시게나. 옥섬은 마치 아주 달콤한 깨엿을 잔뜩 얻은 어린아이의 표정이 되어 그렇게 자신의 호기심과
호승심을 채워줄 또 하나의 간식거리가 제 발 앞에 굴러들어왔음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신이 난 표정으로 콧김을 뿜고 있는 옥섬을 힐끗 바라본 구덕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지요. 그러니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 구덕이 이를 당한 날은 때마침 고을에 커다란 장이 들어선 날이었습니다. 백로가 날아 지나다니는 하늘은 유난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고을을 수놓듯 불어오는 산들바람은 그 온도가 아주 서늘하고 기분이 좋아 한여름의 더위로 지쳐 발길이 뜸했던 장터에는 그야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몽땅 몰려가 있었던 통에 고을이 텅텅 비어 있었지요. 착하디 착해 조금은 모자라기까지 한 청년 구덕은 이날 장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품삯을 벌기 위해 공생원내 안방마님이 시킨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였지요. 구덕은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공생원내 마님이 알려준 고추밭에서 한아름 고추를 따왔습니다. 요것을 잘 펴서 말려놓기만 하면 자그마치 한 양이나 샘을 쳐주신다지 뭐요. 요런 횡재수를 마다하고 장터로 놀러 나갈 수야 없지. 구덕은 오래간만에 넉넉한 품삯을 받는 일감이 생겨 그야말로 신이 나 있었습니다. 허나 그것이 어디 사람들이 장터로 몰려간 틈을 타 수작을 놓으려는 공생원내 마님의 계략이었음을 구덕이 알 리가 있었을까요? 마당에 멍석을 넓게 펼친 뒤 자신이 따온 고추를 말리기 시작한 구덕. 비록 어느라고 바보 같아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던 구덕이지만 그 허우대가 훤칠하고 이목구비도 뚜렷하여 꽤 번듯한 청년임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도 자신이 따온 고추를 마당에 널고 난 뒤 빈자루를 들고 또다시 고추밭으로 향하기 위해 동네 어귀를 도는데 담벼락을 지난 길바닥에서 자신에게 일감을 준 공생원내 마님이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었지요. 마님, 괜찮으셔요? 구덕이 황급히 마님에게 다가가자 공생원내 마님이 울상이 되어서는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손으로 구덕에게 손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야야, 나중내 그려. 얘 구덕아 때마침 잘 만났구나. 구덕이 마님의 모양새를 자세히 보아하니 걸음을 재촉하던 중 발목을 접질려 삔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이쿠, 이거 참말로 큰일입니다요, 마님. 어찌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구덕이 어쩔 줄을 몰라 진땀을 빼며 엉거주춤 서 있자 마님이 구덕에게 말했지요. 이놈아, 무엇을 그리 멍청하게 서서 보고만 있는단 말이더냐? 여기 내 뒤로 돌아와서 나를 좀 일으켜 세우기라도 해보거라. 마님의 말을 들은 구덕이 불이 나게 마님의 뒤로 돌아가서는 그녀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고 마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공생원내 마님은 마치 쓰러질 것만 같다는 투로 요상한 신음소리를 내더니 이내 구덕의 목을 와락 껴안는 것이었어요. 어구구마, 마님. 괜찮으셔요. 똑바로 한번 서 보십시오. 여자 경험이 전무했던 구덕은 그야말로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냐, 괜찮다. 자, 집까지 나를 좀 부축해다오. 예, 마님. 구덕이 절룩거리는 마님을 힘껏 부축하여 그녀의 집까지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락, 사락, 마님의 상체가 구덕의 몸에 밀착하여 쓸리자 구덕의 얼굴이 고추장의 빛깔이 되어 화끈거리고 있었지요. 공생원내 마님이 팔을 들어 올려서는 마치 구렁이가 먹잇감을 천천히 휘감듯 구덕의 목을 감싸고는 부드럽게 감는 바람에 마님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 부축한 구덕의 손이 하필이면 그녀의 안가 쓴팍 맨살에 닿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웃자면 좋디야. 구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다 못해 마치 폭발이라도 할 듯 푸짐하게 익어버려서는 행여나 고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이 모습을 볼까봐 두려웠지요.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연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고을 사람들은 모두 장터에 몰려가 있었기에
두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것은 지나가던 들개 두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전 처음 맡아보는 여인의 분내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질어질하던 구덕이 공생원네 집으로 당도하여 마님을 마루 위에 얌전히 앉혔습니다. 저기 마님. 그럼 저는 시키신 일이나 마저 하러 가보겠습니다요. 말을 더듬으며 돌아가려는 구덕에게 마님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쭈, 이 한심한 놈을 좀 보게. 내 놈이 지금 나를 이리 내팽겨치고 그냥 돌아가려는 게냐? 그녀는 구덕의 옷소매를 부여잡고는 마치 바로 내일 모레 죽어 나자빠지기라도 할 것 같은 얼굴을 지어 보였지요. 아니 그것이 아니오라. 이대로는 내 발목이 쑤셔와서는 도저히 편히 쉴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어차피 오늘은 대장날이라 의원들도 장터에 몰려갔을 게고 이대로 나를 혼자 두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냐. 아이고, 감히 제가 어찌 그런 천부당만부당한 그 심한 마음을 품었겠습니까요. 제 쇳내는 그럴 목적이 아니었구만요. 그저 마님 쉬시는 공간에 제가 발을 들이는 것이 모양새가 영 껄쩍지근해서. 그렇다면 나를 방 안까지 모시도록 하거라. 마님은 까칠한 어조로 구덕을 나무라며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구덕이 하는 수 없이 마님을 부축하여 그녀를 일으켰고 마님의 보드라운 살결이 자신의 몸에 밀착되는 것을 느끼며 구덕은 또 한 번 인내심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방 안으로 들어서자 공생원네 마님은 돌아서려는 구덕을 또다시 불러 세웠지요. 통증이 올라오고 있으니 발목을 주물러 달라는 신용을 하고는 구덕의 허벅지 위에 자신의 오른다리를 냅다 올려버리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구덕은 그야말로 혼이 빠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생전 이렇듯 펄떡거리는 여인의 살결을 만지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모든 것이 처음이기만 했던 구덕은 그야말로 콧김이 가빠지고 염통이 바깥으로 탈출할 것만 같았습니다. 마님의 발목에 손을 가져다 대는 순간 구덕의 하초가 그만 뻐근해지고 말았지요. 꼴사납게도 염치 없는 구덕의 분신이 마치 커다란 천막이라도 펼친 듯 고을의 입구에 세워둔 천하대장군 마냥 듬직하게 제 위용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오라? 이놈 좀 보게나? 공생원네 마님은 마치 그것을 노리기라도 했다는 듯 자신의 왼발을 들어 올리더니 구덕의 고관에 얹어 발가락으로 천하대장군을 슬며시 건드리기 시작했지요. 마님. 에라이! 이제는 도저히 아니 되겠구나. 구덕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리는 찰나 공생원네 마님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듯 구덕의 목을 휘감고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단골 같은 육덕이 흐드러진 마님이 구덕의 위에 들러붙어 자신의 욕구를 절실히 드러내자 방 안은 철퍼덕 방아를 찢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덕은 동공이 풀리고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렇듯 이것이 정령 꿈인가 생시인가를 골백번 헤아리고 있었지요.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비와 구름이 몰려오는 천둥번개의 거사가 속사포처럼 끝이 났고 모든 것이 처음이던 구덕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일이 끝나고 말았지요. 이 일을 웃자면 좋단 말이오. 마님. 저는 이제 그만 나가보겠습니다요. 구덕이 엉거주춤 자신의 바지춤을 끌어올리며 도망치려는데 공생원네 마님은 이놈의 구덕을 놔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또다시 구덕의 소매춤을 붙들고는 방바닥으로 쓰러뜨렸지요. 아까와는 달리 이번에는 일이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구들이 무너지고 기와 지붕이 몽땅 내려앉을 듯이 또 한 번 비와 구름이 몰려오는 폭풍우가 찾아들었고 공생원네 마님은 곧불을 앓듯 끙끙 거친 소리를 내며 식은땀을 잔뜩 쏟아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 모두가 만족하는 하루로 마무리되면 좋았을 것을 일은 그리 간단하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구덕이 옷을 주워 입으며 채 제대로 축혀 올리지도 못한 바지춤을 자신의 손으로 거머쥔 채 주랭랑을 치듯 방문을 열고 황급히 나가버렸지요. 공생원의 마님은 몽땅 탈의를 한 상태로 자신의 얼굴만 문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고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빼는 꼬락서니가 참으로 기가 차는구나. 마당을 벗어나는 구덕을 묘한 웃음을 지으며 바라보고 있으려니 이보시게 공생원댁 새댁집에 있는가? 내 장터에서 깨엇을 조금 얻어왔는데. 라는 소리와 함께 이웃집에서 자주 왕래하던 노파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문을 열고 들어오다 말고 자신의 곁을 지나치며 달아나는 구덕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지요. 아, 아니 이것이 대체? 노파가 놀라 구덕을 돌아보는 사이 그는 후다닥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공생원네 마님은 그만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요. 저 입 가볍기로 소문난 노파에게 이 꼴을 들켰으니 이제 동네방네 소문이 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요. 게다가 자신의 남편인 공생원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는 날에는 얌전히 소박을 맞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찰나의 순간 꾀를 내어 잔머리를 굴렸고 대문 근처에 멀뚱히 서서 자신과 도망친 구덕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는 노파부터 속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윽고는 대성통곡을 하는 신용을 하며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텅텅 내려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지요. 저런 잡아죽인 놈이, 저놈 잡아라.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 어찌 이런 병고가 있나 그래. 아이고 저런 저 불안당 같은 머저리 머슴놈이 느닷없이 내 방에 들어와 나를 겁간하다니. 그리하여 공생원네 마님은 구덕을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이웃집의 노파가 찾아와 구덕에게 그 사실을 알린 참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당한 일련의 일이 되겠습죠. 이제 저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구먼요. 구덕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옥섬은 개슴츠레 눈을 뜨고는 구덕을 바라보았습니다. 하필이면 장터가 열리는 통에 모든 고을 사람들이 빠져나간 틈을 타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두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이 시점을 노리고 일을 벌인 듯한 느낌이 드는구만 그래. 헌데 이 이야기를 말이야 자네가 지어낸 것은 아니던가? 정녕 그대가 그 마님을 겁간한 것이 아님을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가 말이야. 그러자 구덕이 다시금 그 눈에서 달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지요. 제가 비록 없이 지내긴 하였지만 거짓말만큼은 기필코 한 적이 없구만요. 방금까지 고한 이야기는 모조리 사실입니다요. 옥섬은 자신의 턱을 부여잡고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원의 아내로 들어선 마님이 그것도 혼이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댁의 신분으로 그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이 옥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었으나 구덕이 워낙 억울함이 가득 실린 얼굴로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허투루 넘어갈 사안은 아닌 듯 싶었지요. 그렇다면 내 한 가지 제안을 하겠네. 자네가 이 고을 사또 앞에 서는 날짜가 내일이라 하였으니 내 그날 관가에 함께 당도하여 그 마님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본 뒤에 결정을 하겠네. 어떠한가? 괜찮겠는가? 구덕은 실망감 가득한 얼굴이 되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역시 셋내의 말을 믿지 못하시는 것이구먼요. 허나 괜찮습니다요. 제초에 저를 믿어주실 거라는 생각은 하질 않았습죠. 알겠습니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저희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눈에 밟히신다 싶으시면 그때에는 부디 저를 도와주십사 이렇게 간청드리겠습니다요. 그래, 알겠네. 그리하여 옥섬은 일단 구덕의 집에서 벗어나 이런저런 정보를 취합해보기 위해 장터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의 육감으로 보건대 필시 거짓을 고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마는 장터로 나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옥섬은 눈물을 쏟으며 제 결백을 주장하던 구덕의 눈빛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까짓 거 한번 부딪혀보는 거지 뭐. 옥섬은 왁자지껄한 장터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자, 여기 보시오들. 나는 이런저런 풍문을 수집하며 다니는 나그네 올시다. 이 고을 구덕이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자에게 내 보답으로 엽전 한 양씩을 드리겠소이다. 무엇이라도 좋소. 구덕이 이 고을에서 지내며 얻은 평판, 그의 발자취, 그의 내력, 그의 성품, 무엇이라도 좋으니 내게 이야기를 해줄 자, 어디 없소이까? 멀끔한 양반댁 여식의 차림으로 장터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서서는 마치 장사치들이나 할 법한 호객행위를 하고 있으니 장터에 나선 사람들이 신기하여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옥섬은 한층 더 흥을 돋구며 소리쳤습니다. 자, 누구든 좋소이다. 내게 구덕이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에 따른 보상, 엽전 한 양씩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천지에 또 이러한 기회가 어디에 있겠소. 민초들에게 엽전 한 양이 어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돈이었던가요? 몇 푼이 아쉬운 마당에 그저 자신의 이웃으로 지내고 있던 청년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해주는 조건으로 한 양이나 내어준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 장사였습니다. 이윽고 한 안악이 다가와 옥섬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쇳내가 몇 마디 아뢰어도 되겠습니까요? 그래, 물론이라네. 내게 해줄 말이 무엇인가? 그 구덕이라면 혹시 약간 어눌하고 숫기 없는 오, 그래. 맞아. 맞다네. 그 집 마당에 배나무가 한 그루 있었지, 아마? 아, 그러하다면 맞습니다요. 구덕이 그 치가 조금 어눌하고 모자라 보이기는 허나 본디 그 성품이 온순하고 착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는 아주 진국인 청년입니다요. 얼마 전에 저희 집이 곤경이 처했을 때도 자기 끼니 때우기도 힘든 사정이었을 텐데 구덕이 그 치가 나서서 도와주었습죠. 그렇다면 자네의 말은 평소에도 어진 성품에 성실한 자라 이 말이지?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좋아. 알겠네. 말해줘 고맙다네. 자, 여기 약속한 한 양일세. 안악은 옥섬에게 한 양을 받아들고는 신이 나서 돌아갔고 긴가민가하며 우물쭈물하던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그야말로 앞다투어 옥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구덕이 그자는 항상 남을 도와주는 자였지요? 얼마 전 저 역시도 구덕이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요. 지난 여름 홍수가 났을 때 구덕이 덕분에 무사히 냇가를 건널 수가 있었습죠. 구덕이 덕분으로 이번 흉년이 들었을 때 굶어 죽지 않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며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요. 구덕 오라버니가 항상 저희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어 그 덕으로 살아남았답니다. 그렇게 옥섬은 하루 종일 장터의 한자리를 차지하고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벌였고 모여든 사람에게 한 양을 대가로 구덕에 대한 풍문을 잔뜩 수집하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 지경에 이르러서는 옥섬이 제 집을 나서며 가지고 나온 노자를 대부분 사용한 뒤였답니다. 그 덕에 구덕에 대한 풍문과 평판은 넘칠 정도로 수집할 수 있었지요. 이 정도로 풍문을 잔뜩 수집해보았으니 틀림이 없겠군. 아무래도 이렇게나 일관된 평판이라면 구덕이 그 치가 참말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모양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 어찌 구덕이라는 그 사내에 대해서 하나같이 이리도 한결같은 말만 나온단 말이던가. 양인의 탈을 쓰고 그것도 아녀자의 몸으로 먼저 사내를 끌어들여서는 정절을 농락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 참으로 이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로다. 내 반드시 내일 관가에 참여하여 돌아가는 상황을 눈여겨보아야 하겠구만. 가슴 속 불타오르는 정의감에 도취된 천방지축 옥섬은 그렇게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얼마 남지 않은 엽전이 들어있는 전대를 품 안으로 갈무리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번에 나선 모험길 역시 소소한 수확을 얻어갈 수 있는 소동이 벌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를 지낼 주막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이윽고 대망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주막을 나선 옥섬이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관하로 향했지요.
그렇게 앞마당으로 들어서니 마침 구덕과 공생원내 마님이 동원 안의 모습을 드러낸 터였습니다. 옥섬이 넌지시 구덕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참으로 그 모습이 딱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구덕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하여 당장이라도 구토를 할 판이었으니까요. 어찌나 걱정을 했던 것인지 간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얼굴이 쾌행하여 눈두덩이 푹 꺼져 있는 것이 그야말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허나 공생원내 마님은 자신의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는 한치의 망설임과 더듬거림도 없이 사또에게 그때의 상황을 낱낱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데? 그때의 상황을 읍소하는 저 마님의 어조가? 어쨌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옥섬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신을 욕보인 구덕의 두 눈을 빤히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그날 있었던 일을 마치 몇 번이나 암기해둔 느낌으로 서책을 읽듯 부자연스럽게 읊는 것 또한 어쩐지 수상쩍었지요. 공생원내 마님이 외치는 진술을 들은 구덕이 자신의 양손을 허공에 저어대며 발버둥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정 이 말이 사실이라면 감히 겁도 없이 생원의 안사람을 겁간한 이놈은 중령으로 다스려 반상의 법도를 바로 세워야 마땅하겠도다. 사또가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치자 구덕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바로 그때 옥섬이 나서 소리쳤지요. 사또 나으리 다시 한번 그때의 상황을 소상히 읊어보라 하심이 어떠시런지요? 자네는 누구인가? 사또가 고개를 들어 옥섬에게 질문하였고 옥섬은 슬그머니 다가가 이방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었습니다. 옥섬의 정체를 들은 이방이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사또에게 고하였고 품계가 높은 무관집안의 여식임을 알아차린 사또가 헛기침을 하며 옥섬의 말대로 읊었지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렸다. 그러자 공생원내 마님이 기분이 상했다는 듯 눈썹을 꿈틀거리며 다시금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나으리. 그러니까 말이지요. 셋내가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걸음을 재촉하다가 말입니다. 발목을 접질러 삐는 바람에 길바닥에 냅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헌데 저놈이 나타나서는 저를 부축하여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고마워 인사치레를 하려 했더니 아니 글쎄 웬거려. 냅다 제 방으로 들어와서는 저를 덮쳐서는 겁단을 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그만하라. 살려달라 애달프게 소리쳤으나 아무런 소용도 없었지요. 그때의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소상히 읊어보라. 네, 나으리. 저놈이 한 손으로는 저의 두 손을 꽉 틀어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손으로는 참으로 망측하게도 제가 입 밖으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저의 입을 단단히 틀어막았지요. 정말이지 그때는 숨이 턱턱 막혀서는 꼼짝없이 죽는 줄로만 알았지 뭐겠습니까? 그리고는 또 한 손으로는 정승처럼 솟아오른 자신의 하초를 부여잡더니 잠자코 듣고 있던 옥섬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 거기 잠깐 멈추시오! 난데없는 옥섬의 외침에 좌중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옥섬이 씩 웃으며 공생원내 마님에게 외쳤습니다. 한 손으로는 당신의 손을 틀어쥐고 또 한 손으로는 당신의 입을 틀어막고 다시 또 한 손으로는 자신의 하초를 부여잡았다? 그러하면 이 구덕이라는 자는 손이 세 개가 달린 자라 이 말입니까? 과연 하초를 붙은 그 마지막 손이 진정 이 구덕이라는 자의 것이 맞았습니까? 이 말을 들은 공생원내 마님이 순간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또도 소리쳤지요. 이런 고얀! 저 청년이 정녕 손이 세 개 달린 자란 말이더냐? 필시 이것저것 가져다 붙이다가 내년 스스로 뒤죽박죽이 되어 거짓 증언을 내뱉고만 것이리라. 여봐라, 새빨간 거짓말을 뱉는 전현을 붙들어 새 치혈을 뽑아버리렸다.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그제야 사태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아차린 공생원내 마님은 바닥에 넙죽 엎드리며 외쳤지요. 사또나리.
잘못했습니다요. 셋내가 그만 저치 듬직한 사내다움에 눈이 멀어 못난 짓을 하고는 그것이 들킬까 겁이 나는 바람에 지금 생각하니 마지막에 그 손은 이자의 손이 아니라 바로 저희 손이었습지요. 새파랗게 질린 그녀가 두 손을 싹싹 빌며 외치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박장대소를 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옥섬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구덕의 눈을 바라보았고 구덕은 그야말로 구사일생이라도 한 듯? 홀쭉해져 있던 얼굴에 그제야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당장 저 못된 계집에게 장 20대를 주어 다시는 저런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는 버릇을 가지지 못하게 만듦과 동시에 아녀자의 정절을 우습게 여기는 버릇을 싹 고쳐주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려던 구덕의 눈총을 받으며 서슬퍼런 관졸들이 선사하는 곤장형에 처해지게 되었고 옥섬의 도움을 받아 누명을 벗게 된 구덕은 옥섬에게 연신절을 하며 감사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 비록 시일이 걸리기는 하였으나 약조한 대로 자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있었으니 이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저러나 내 자네에 대한 풍문을 조사하기 위하여 저작거리에 나서보았더니 아니 글쎄 자네에 대한 칭찬이 새기지 않았겠나? 더군다나 하나같이 자네의 그 성실함을 높게 평가하고 있더구만. 그래서 말인데 내 자네에게 하나 제안을 해보려 한다네. 자,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일손이 모자라던 차였는데 이참에 나를 따라 우리 집에서 정식으로 품삯을 받으며 일해볼 생각은 없는가? 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집에서 일한 머슴치고 정당하게 일한 품삯을 받지 못한 자는 없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네.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쇤네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신 은혜, 이것을 어찌 잊고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요? 품삯 따위는 한 푼도 받지 않더라도 일하겠습니다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일을 하였는데 어찌 세경을 주지 않는다는 말인가? 나는 누구와는 달리 낮이건 밤이건 일을 시켜놓고서는 그것을 세 번째 손해짓으로 치부하고 입을 닦는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이라네. 그렇게 옥섬은 구덕과 함께 그의 집으로 돌아가 짐을 꾸리는 것을 도와주었고 이튿날 구덕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아비에게 귀에 딱지가 내려앉을 정도로 세차게 잔소리를 받긴 하였으나 이내 행랑아범에게 구덕을 소개시켜주며 그를 머슴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구덕은 옥섬에게 은혜를 갚기라도 하겠다는 듯 열심히 일하며 여느 하인들의 몇 배나 되는 일감을 처리하여 옥섬 내 곳간이 풍족하게 들어차는 것에 대단한 일조를 하게 되었지요. 다음에 옥섬은 구덕에게 넉넉한 세경을 전해주었고 더불어 자신의 집안에서 일하고 있던 여종과 혼담도 주선하여 가정을 이루게 된 구덕은 그 이후로도 두고두고 옥섬을 보필하며 옥섬이 집안을 도망쳐 나와 또다시 모험길에 오를 때에도 그녀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로 옥섬 아비의 눈을 속이도록 도와주게 되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우리 마님들과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